톡톡사연 구독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첫 인사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나요? 저는 요즘 부모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구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칠순이 다 되어가고 자식은 진작에 다 키우고도 남을 나이인데 왜 아직도 부모가 뭔지 자식을 키우는 게 뭔지 고민하고 있는 제가 우습기도 한데 훌륭하게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이 방면으로는 정답이 없다는 말에 다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나이 먹을 때까지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최근에 저에게 일어난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제 인생을 통째로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여태까지 후회 없이 열심히 사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대답하겠지만 여태까지 당신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의심할 필요도 없이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자식을 낳고 난 다음부터 내 입에 넣고 싶은 것도 참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장기를 떼어줄 기세로 자식부터 생각한다고요. 그런데도 내 자식이 부모 때문에 라고 한마디 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널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생각부터 들면서 문득 열심히 살았던 내 인생이 마구 억울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저에게 주어진 숙제를 풀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도 할 겸 제가 놓쳤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렵게 펜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한다는 게 사실 좀 부끄럽더라고요. 더군다나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저에게 좀 나쁘끄러운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저랑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봅니다. 나쁘끄러운 고민으로 사연을 시작하긴 했지만 저는 꽤나 즐겁고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던 교육자셨어요. 저희 친척들은 사업가, 교육자, 기자, 사회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었고 그 당시에 혼자 안 왔지만 친척분들이 미국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계셨어서 저도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집에 돈 좀 어지간히 있다 하면 미국 유학이 쉬운 길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비자 문제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거든요. 한국에서 든든하게 후원해 주신 부모님과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신 친척 어른들 덕분에 하고 싶은 공부를 걱정 없이 할 수 있었죠. 저는 그 당시에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당시에 미국 대학교 학비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아무리 집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다닌다고 하지만 방학만 되면 한인들끼리 모여서 익은 유명 식당이나 호텔, 단역 배우 일까지 되는 대로 시급을 높게 쳐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저는 서부 쪽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그해 방학에 마침 그쪽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약 짓는 일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서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비하면 일도 고되지 않고 시간당 임금도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하면 훨씬 괜찮은 편이어서 얼른 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그렇게 출근을 했죠. 거기서 저희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정말 무모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회사에는 한인들이 거의 없었는데 유학을 어떻게 왔나 싶을 정도로 영어도 잘 못하는데 늘 자신감도 넘쳤고 그 자신감 때문인지 주위의 사람들이 늘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여기서 한국 사람은 또 처음 만났다면서 제가 처음 출근한 날부터 그렇게 저를 쫓아다니면서 말을 걸었어요. 저보다 7살이나 위였는데도 말도 잘 통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무모한데 참 멋있는 사람이다 싶었죠. 나 나중에 한국 들어가면 제약회사를 차릴 건데 너 나중에 한국 들어가면 우리 회사에서 일할래? 들어보니까 너 공부도 잘한다며. 내가 여기서 받는 시급보다 연봉도 훨씬 더 후하게 쳐줄게. 자기는 한국에 들어가면 제약회사를 차릴 거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그때는 허풍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 허풍의 장단을 맞춰준다시고 그래요. 한국에 들어가면 연락할게요. 빈말로 대답을 하고 그렇게 인연이 끊어졌다 생각을 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저도 대학을 졸업하게 됐고 다른 가족들처럼 도저히 타국에서 터를 잡고 사는 것은 어렵겠다 싶어 도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때 그 넉살 좋았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져 연락을 해보니 정말로 한국에서 남동생과 회사를 차렸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나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약속한 대로 면접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남편 회사에서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할 때는 몰랐지만 남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당시에 시키는 대로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그 지역에서 큰 종합병원을 하고 있었던 시부모님 병원을 그냥 물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다른 방법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제약회사 일부터 시작해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가 자기 회사를 차렸던 겁니다. 그 무모함과 강단이 좋아서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서 일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연애도 없이 무슨 임신이냐 싶으시죠? 저도 사연을 적으면서 참 민망하다 싶은데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전 정말 정신없이 일만 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남녀 사이라는 게 아무리 일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말도 잘 통해 하루 종일 붙어 있어. 정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거 곱게 길러서 박사 만든다고 유학까지 보내놨던 저희 부모님은 충격에 알아 누우실 정도였죠. 하나는 박사도 안 한다고 때려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전공과는 상관도 없는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인간이지. 하나는 종합병원도 안 물려받겠다고 냅다 자기 남동생 꼬셔서 회사 차리는 인간이지. 말린다고 어디 말을 들어먹겠어요. 결국에 양쪽 부모님도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두 집안 중에서 한 군데라도 좀 모자라거나 덜한 집안이 없었으니 저희 아들을 지킬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 성격상 저희 부모님이 뭐 별 볼 일 없는 직장이라도 다니고 있었으면은 눈에 쌍시즘을 켜고 애부터 지우라고 닥달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고요? 고집으로 받아낸 허락이었지만 다들 잘 어울리는 항상이라고 축하를 해주길래 전 이 결혼 생활이 축복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2층 집이었던 시댁 발코니에서 몇 번을 뛰어내릴까 고민하는 끔찍한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예상도 하지 못했죠. 제가 어떤 시집살이를 겪었는지 들으시면 다들 기겁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 시부모님이 그냥 제 기죽이기를 한다고 생각했죠. 임신 16주 차에 결혼식을 올리고 아무래도 뱃속에 아이가 걱정돼서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진 못하고 저는 바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늘 공부를 하고 나가서 일을 하던 저였기에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종일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시댁에서 인형처럼 앉아만 있다는 것 자체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갑갑하게 느껴지기만 했죠. 그래도 아이만 낳고 나면 몸만 풀고 나면 예전처럼 회사에 나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답답한 생각이 들어도 꾹 참았습니다.
너, 네 뱃속에 있는 손주가 얼마나 귀한 애인 줄 알기나 하니? 네가 뭘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애인지 몰라도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넌 이제 우리 집 식구야. 이제 네 이름 버리고 뱃속에 있는 네의 엄마로 살 생각을 해.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할 때까지만 해도 손주를 귀하게 여기는 어머님의 과인 보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 이름을 잃고 애 엄마, 딱 애 엄마로 살게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내가 애를 낳고 기르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애를 낳고 나서는 그 기분이 더욱 심해졌어요. 제 눈앞에서 방실방실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지만 시댁 안에서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며느리가 필요하셨던 걸까요? 학력이 모자라고 조금은 멍청하고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는 그런 며느리가 필요하셨던 걸까요? 저희 어머니에게 저는 본인 손주를 낳아준 트로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집에 손님이라도 오시면 시어머니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우리 며느리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다면서 손님들 앞에서 저를 칭찬하기 바빴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집 며느님이 미국 명문대학 출신이라면서요? 그런 고급 인력이 이렇게 집에서 아이만 보고 있는 거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요즘엔 여자들도 같이 나가서 맞벌이를 하는 추세잖아요. 어머 사모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고학력자 여자들이 살림도 애도 잘 키우는 법이랍니다. 확실히 공부를 오래 해서 그런지 살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야무지게 잘해요. 이대로라면 평생 우리 아들, 손자 밥 굶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살림을 영 부실하게 해서 우리 대가 여기서 끊기는 건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요즘엔 여자들이 저처럼 나가서 바쁘게 일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욕하더라고요. 세상에 남편이 대체 얼마나 못 벌어다 주면 여자가 저렇게 아등바등 일하냐고요. 아들 벌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며느리 욕심 채우자고 아들 얼굴에 먹칠할 수 없잖아요. 나가서 몇 푼이나 번다고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왔어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 아들 회사에서 얼마나 공을 세웠든 관계없이 어머님 말 한마디에 저는 그저 남편과 아들 밥을 챙겨주는 식모 같은 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그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여자의 숙명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저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아이가 커갈수록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은 점점 더 많아져 갔고 그게 마치 제 인생의 과제인 것 마냥 수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유치원을 어디로 보내는 게 좋을지, 어떤 과외 선생님을 붙이는 게 좋을지, 다른 엄마들은 어떤 학원, 어떤 학습 과정을 밟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마냥, 아니, 그냥 저 자신이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셔서 날이 갈수록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쯤에서 시어머니는 단순히 며느리 기죽이기를 넘어서 그냥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절 괴롭히시는 게 뭔가 하나의 유흥거리였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당하고 사셨던 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렇게 고약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견디기 힘들 정도의 수준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유일하게 숨통이 트일 수 있었던 시간은 어머님이 병원으로 출근을 하고 아이가 학교를 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병원에 다녀오시면 제가 하루 종일 다른 학부모들이랑 어떤 교류를 했는지
또 애 교육에는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마치 초등학생 알림장을 검사하듯이 거실로 저를 불러서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을 하셨죠. 그런 저에게 집에서 주어진 자유시간은 겨우 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서재에 틀어박혀서 조용히 책을 읽고 제 공부를 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긴 했지만 그래도 퇴근한 남편이 당신만한 연구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회사에서 잘 풀리지 않는 일을 들고 와 침대에 누워서 그 문제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아이를 낳기 전 회사를 다니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그렇게 짬을 내서라도 공부를 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쥐구멍만한 숨통도 꼴도 보기 싫으셨나 봐요. 아니면 제 숨통이란 숨통은 본인 손으로 콱 틀어지고 있어야 속이 시원하셨던 걸까요? 그날도 밤늦게 퇴근한 남편이 씻고 침대에 누워 요즘 회사에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저에게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잠시 침실에 불을 켜고 종이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남편에게 신나서 해결책을 설명해 주고 있었죠. 그런데 벼랑간 침대에 똑똑 짧게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순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라는 직감을 했나 봐요. 그 짧은 순간 남편에게 설명하던 종이를 확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문을 열었어요. 안 자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무슨 이 시간까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니? 아니에요, 어머님. 회사 이야기는요. 저희 이제 막 자려고 했어요. 많이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얼른 주무세요. 제가 왜 이런 것까지 해명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허겁지겁 이제 막 자려고 그랬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 하니 못마땅한 얼굴로 불을 팍 꺼버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저희 방이 2층에 있어요. 절대 1층에서 저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2층으로 올라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냥 저희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보시려고 2층에 올라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대체 뭘 듣고 싶으셔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저렇게 기어이 노크라 하고 회방을 놓고 가시는지 신경질이 나서 미안하다고 어깨를 잡아오는 남편을 뿌리치고 억지로 잠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는 이상 제 일거수일투족을 어머님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일상이니 또 그렇게 뭘 갈아엎고 있나 생각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옮기시는 짐이 어딘가 눈에 익숙한 겁니다. 그도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계단 아래로 옮기는 대부분의 짐들이 제 서재에서 나온 것들이었고 제 책이었어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지하니 본인들은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또 시어머니 지시구나 싶어서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가 서재로 향하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서재 한가운데 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안에 있는 책들을 싹 빼고 버려라 명령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시집 오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봤던 것 같아요. 아니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질러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내가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구나 싶었죠.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서재에 있는 책을 왜? 너 아직도 그 똑똑한 척하는 버릇 못 버렸니? 집에서 글자라도 읽을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다른 엄마들도 좀 만나고 다른 애들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고 좀 그래라. 네가 이렇게 시간이 남아도니까 애 교육엔 신경도 안 쓰고 네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정리 좀 해주려고 그런다. 내가 너 이 집 들어올 때 뭐라고 했어? 네 이름 버리고 살아야 된다 그랬지? 우리 아들이 정말 혼자 힘으로 그 회사 차리고 지금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니? 걔도 내 희생 없었으면 절대 그렇게 성공 못했어. 넌 가만 보면 너 잘 될 생각만 하는 사람 같구나?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하고 애는 왜 낳았니? 너 나가서 엄마들이랑 이야기 안 하니? 중학교 올라갈 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야. 이 시기에 대학도 결정되고 애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여튼 여기 처박혀서 하루 종일 지 생각만. 그러게 치우랄 때 치우지.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그 말이 그냥 흔히 쓰는 관용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뭔지 정말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신라같이 잡고 있었던 이 집안과의 마지막 끈이 탁 하고 끊어져 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서재를 정리하고 저희 아이 공부방으로 다시 바꾸려고 한다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빨리빨리 정리를 할 수 없겠냐고 마구 다구치고 있고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정리하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요. 한 번도 일하는 남편을 그렇게 불러들인 적이 없었으니까 남편도 무슨 큰일이 났구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네가 뭔데 바쁜 내 아들로 오라가라면서 성질을 부리셨죠. 집에 도착한 남편은 2층에서 그 난리가 나는 꼴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수모를 겪을 동안 남편은 대체 뭐하고 있었냐 사연 들으면서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제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아니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을 텐데 제 방패막이 되어줘야 할 남편은 제가 필요할 때마다 어디에도 있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도 다 아이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저러다 제풀에 꺾이시면 그때는 당신도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라. 단발적으로 저를 달래는 소리뿐이었죠. 당신 알고 있었지? 내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이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지? 어머님이 이렇게 내 목에 손만 안 댔을 뿐이지 이렇게 내 목 조르고 살 거라는 거 당신도 다 알고 있었잖아. 당신도 공보험이야. 알아? 아니? 당신이 어머님보다 더 나쁜 놈이야. 내가 거창한 거 원했어? 내가 엄마 노릇을 안 한다고 했어? 아니면 시댁을 안 모시겠다고 했어? 그냥 나도 엄마 노릇하면서 내 인생 조금 살아보겠다고. 그게 욕심이니?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알기나 하니? 저기 발코니에서 떨어지면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거 하나일까? 내가 애를 안 낳았으면 내 인생이 조금은 달랐을까?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제발 나 좀 놔줘. 어?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제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땐 정말 이혼을 하면 제 인생도 끝나고 부모님 명예에도 먹칠하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적응을 해보자, 버텨보자 그러면서 참아왔었죠.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런 미친 집에서 내 아들과 계속 살다가는 누구 하나 죽거나 미치는 꼴밖에 나지 않겠구나. 제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비는데도요. 저희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제일 들려오면 안 되는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시계를 보니 아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방을 바꿔 들고 다른 학원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놀란 눈으로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책가방을 떨어뜨리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어나 아들을 꽉 끌어안았어요. 정말 본능적으로 말입니다. 아들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거든요. 팔짱을 끼고 심드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단박에 달려와 제 품에서 저희 아들을 휙 낚아채 꼭 끌어안더라고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아들을 보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듣지 마, 우리 아가. 엄마가 지금 많이 아파서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 엄마가 할머니한테 자기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고, 너도 이제 키울 수가 없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나. 너도 평소에 엄마가 우울증 약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엄마가 지금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괜찮아. 여기는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잖아. 엄마는 나가서 치료받으면 되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할머니 이야기 듣지 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기사님, 짐가방 챙겨서 친정으로 데려다 줘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사돈댁에는 내가 연락할 테니 며칠 쉬다 오려무나. 여기 서서 네 애한테 계속 이런 꼴 보일 거니? 넌 거기 뭐하고 서 있어? 네 마누라 데리고 얼른 나가. 아들을 붙잡고 그런 게 아니다. 엄마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다. 넌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해명이라도 하고 싶은데 아들은 저에게선 매정하게 고개를 돌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저를 우선 친정에 가서 며칠 쉬다가 다시 이야기하자며 남편이 일으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차에서 남편은 내내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당신 커리어 잃어가는 것도,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도, 그래서 더 이상 당신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양심 없는 일인지 알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그런 이기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 미안하다. 이혼해줄게. 변호사 선임해. 위자료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가져와. 어머니 봐서 알겠지만 양육권을 가져오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친정까지 어떻게 갔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차 안에서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자식을 버리고 나오게 할 수 있냐고 저를 붙잡는 남편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가슴이 찢어진 사람처럼 울었어요. 그 큰 회사를 이끌고 있으면서도 결국 시부모님의 그늘 앞에서 무력했던 남편 역시 마주 앉아 저와 함께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친정에 도착했고 이미 시어머니를 통해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인지 저희 집도 한바탕 난리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남편 얼굴을 보시자마자 연거푸 뺨을 내려치셨고 남편은 아버지 앞에 끝까지 저를 책임지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면서 당장 나가라고 아버지가 남편을 쫓아냈고 저는 그렇게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네가 그 애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난 할 수만 있다면 네가 그놈을 만나기 전으로, 아니 하다 못해
그때 그 애라도 지어버렸어야 했어. 그런데 뭐 양육권을 가져와. 그쪽 집에서 양육권 포기 못하겠다고 한다면서. 왜 우리가 싸워가면서까지 걔를 데려와야 하는데. 내 딸이 그 애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이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댁에서는 제 우울증을 앞세워서 제가 더 이상은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그렇게 저에게서 양육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어떻게든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저희 가족들도 완고했어요. 결국 애 때문에 제 인생이 그렇게 망가진 게 아니냐면서 싸워서까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렇게 면접만이라도 하게 해달라 사정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모진 말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아이의 모습이 엄마에게 버림받았다고 굳게 믿으며 차갑게 등을 돌린 그 뒷모습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전 정말 제 아이에게 미안해서 혀를 딱 깨물고 죽고만 싶었죠. 있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양육권과 별개로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전 그 당시에 남편에게 상상도 못할 수준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저희 쪽 업계에서는 잘된 이혼 케이스라고 한동안 말이 많았죠. 하지만 억만금을 받는다고 해도 어떻게 자식이랑 돈을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언젠가 아들이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부끄러운 엄마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 아니 이제 전 남편이죠.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그동안 원했던 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임신과 결혼으로 마치지 못했던 박사학위도 마치게 되었고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기도 했고 미국에 계신 친척분이 소개시켜준 회사의 사회이사 자리를 잠시 역임했다가 그때 다른 분과 함께 저도 회사를 하나 꾸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왜 쉬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일을 하냐고 물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어요. 잠시라도 일을 쉬면 집에 두고 온 자식 생각에 괴로웠거든요. 전 남편의 회사가 크니까 딱 하나 좋은 게 있더라고요. 다시는 엄마를 보지 않겠다 등을 돌린 자식이지만 인터넷으로 회사 이름만 검색하더라도 제 자식의 소식을 알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참 좋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나온 이후로 회사는 연일 승승장구였어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본부장직을 맡을 정도로 듬직하게 자랐더군요. 저는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까지 인터넷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결혼하는 상대방이 예전에 제가 강의를 나갔던 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로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하긴 했어요. 제가 강의를 나갔으니 제일 잘 알지만 그 대학에서 한동안 돈을 받고 연구 교수들을 마구잡이로 뽑아준다는 말이 많아 혹시라도 좋지 않은 상대를 만난 걸까 멀리서나마 걱정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와 겹 지인들을 통해 아들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아들이 자라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 아직도 엄마가 그렇게 많이 밉니? 얼굴은 보며 살 수 있지 않니? 묻고 싶었지만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전 남편 회사가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은 진작에 기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지만 그게 악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전 남편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오자마자 회사는 신약 개발 실패와 횡령, 배임 사고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주들이 정리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전 남편과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회사 창립 멤버 중 한 분이었던 서방님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이제 형수님이라고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지. 잘 지내시죠? 회사 소식은 들으셨죠? 술 마시고 나니까 형수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형님이랑 저랑 형수님이랑 밤새워가면서 그렇게 일할 때가 참 좋았는데요.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생겼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형수님 그렇게 나가시고 나서 형님이 참 많이 미안했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자식을 뺐냐고요. 많이 미우시겠지만 형님이 오늘 내일 하세요. 회사가 다 무너져 가는 것은 둘째치고 형님 소식은 전해야 될 듯 싶어서요. 서방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뒷일 생각하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때 그렇게 든든하고 무모하고 멋있어 보이던 사람이 이제는 삐쩍 말라서 한 줌도 안 되는 몸을 가지고 병원 침상에서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또 마냥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돌아가세요. 내가 많이 미운 건 알겠다만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은 내가 지키고 싶구나. 아버지도 그걸 원하시지 않겠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더라도 너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재아가 아니 그래 네 아내는 어디 있니? 일이 많이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10년도 넘는 세월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은 보자마자 또다시 저에게 등을 돌렸지만 그래도 더 이상 저를 책망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전 남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전 남편 임종을 지키는 이유가 뭐 죽기 직전에 재결합을 해서 남아있는 유산까지 다 털어먹겠다는 심산이 아니냐면서요. 진정에서도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왜 다 죽어가는 전 남편의 병수발을 하고 있냐고 답답해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없이도 혼자서 제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줬던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예의를 다 갖추고 싶다.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의리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전 남편의 병수발, 말이 좋아 병수발이지. 죽을 날을 받아두고 눈도 못 뜨는 환자 간호를 사람도 쓰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를 하는 동안 며느리의 얼굴은 코빼기도 볼 수 없었지만 덕분에 아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어린 너를 놔두고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했는지 속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전 남편이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렇게 간호를 한 지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사람들의 입방아가 잠잠해질 무렵 남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서방님이 너무 수고하셨다면서 형님도 형수님 덕분에 마음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도 그제서야 오랫동안 마음에 쌓여놨던 남편과 시댁에 대한 미움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빈소까지 지키는 건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고 너무 욕심인 것 같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떠나려는 제 팔을 아들이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계시고 싶은 만큼 계시다 가세요. 어머니한테도 인사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혼자 아버지 그렇게 못 보내드렸어요.
감사해요. 처음으로 아들이 저를 붙잡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조금은 나를 용서하는구나 싶어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빈소에서 전 남편의 병원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며느리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오는데 진한 화장의 명품백까지 들고 와서 제가 기겁을 하면서 옷을 좀 갈아입고 오는 게 좋겠다고 등을 떠밀었더니 대번에 저를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이혼하셨다는 분 아니세요? 하고요. 이혼하신 지 한참 되셨다고 하지 않으세요? 유산 생각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 이혼한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할 생각은 없거든요. 연기를 하실 거면 혼자서 적당히 하시다 가시라고요. 가뜩이나 요즘 말 많은데. 말 조심해. 아무리 그래도 나 낳아주신 어머니야. 가서 화장부터 지우고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벙찌더라고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면전에다 저렇게 대놓고 톡톡 쏘는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었지만 빈소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지 싶고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세월이 있는데 며느리 말대로 괜히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없었기에 화장을 지우고 온 며느리에게 큰 지적 없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연락처를 물어보는 제게 연락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면서 회사 일을 처리하듯이 명함 한 장을 던지듯이 휙 던져주더니 빈소로 오래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전 남편의 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1년 전 일입니다. 워낙 회사가 뒤숭숭한 상황이었기에 전 남편의 상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그렇게 조용히 빠르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그 힘든 상황을 같이 겪으면서 한 가지 얻었던 것은 아들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전처럼 가까운 모자지간으로 지낼 순 없었지만 그래도 요즘엔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종종 문자를 보내며 안부를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사이는 되었죠. 상이 끝나고 나서 회사가 기적적으로 회복되길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회사는 상장 폐지 수준을 밟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아무래도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서방님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물어보니 그래도 회사를 정리하고 남은 것들로 아들과 새롭게 다른 일을 준비해 볼 계획이다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똑똑하고 자립심도 강한 제 아들이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패하지 않을 거다.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 아들이 회사의 위기라는 큰 어려움을 극복하진 못했지만 아직 충분히 젊은 나이였고 옆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어줄 가족도 있겠다. 정말이지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제 바람대로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기만 했다면 제가 굳이 펜을 들게 될 일도 없었겠죠. 이 사연을 쓰게 된 계기인 그 사건은 지난주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주말은 전 남편의 첫 기일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 이혼을 해서 다 끊긴 인연이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희 의지로 헤어진 게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면 아들이라는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어서인지 생판남이라는 생각이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신 마당에 아들 혼자 첫 제사를 어떻게 챙길까 걱정도 되고 아무래도 제가 나서서 챙겨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들과 서방님, 며느리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서방님은 당연히 너무 고마워하면서 돈이든 뭐든 자기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씀만 하시라고 하셨고 며느리는 전화를 걸자마자 제 목소리를 듣더니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새아가는 무슨 일 있는 거니? 아까는 전화를 받았었는데
다시 걸어보니까 전화를 안 받는구나. 이번 주말에 아버지 기일인 거 알고 있지? 새아가한테도 전해라. 제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주문할 거니까 그냥 몸만 오면 된다고. 올 때 다른 건 필요 없고 아버지 좋아하는 술이나 한 병 사오거라. 아무래도 일이 바쁠 것 같다면서 얼버무리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 첫 기일인데 바빠도 챙길 건 챙겨야지 않겠냐고 볼멘 소리가 먼저 나가더라고요. 영 전화를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문자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저녁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 서방님만 오시고 아들 내외는 감각무소식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며느리한테 문자를 남겼는데 답도 없고 먼저 와서 음식을 장만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첫 기일에 시간 맞춰 오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어서 저도 순간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차례 전화를 돌리더니 잔뜩 화가 난 목소리의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화는 왜 돌리는 거고? 사정이 있어서 늦으면 늦는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니. 아버지 기일인데 연락도 한 통 없이.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경우요? 아, 진짜 기가 막혀서. 저기요, 뭐 늦게 들어와서 시어머니 흉내내는 거 재미 들리기라도 했나 본데 난 그쪽 비 맞춰줄 생각 전혀 없고 어디 끈 떨어진 인간들끼리 모여서 제발 흉내라도 내고 싶은 거야? 그쪽 아들한테 아직 못 들었나 봐. 다 망해가는 집구석 제사를 내가 왜 챙겨? 당신 아들 지금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야, 똑똑히 들어. 니네 집 쫄딱 망했잖아. 별 볼 일 없잖아. 그런 집구석 명령 들을 이유 이제 없다고. 알아들어? 전화기에 대고 꽥 소리를 지르고 끊어버리는 며느리의 폐악질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기가 막혀서 다시 전화를 거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연결음만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거의 패인꼴이 되어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을 다그치기도 전에 펑펑 울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들을 다그치며 물으니 회사가 기울기 시작하고 별거한 지 1년이 넘었답니다. 며느리는 학교에서 자기가 이혼녀로 소문날까봐 아들이랑 이혼도 안 하고 여태 별거 중인 상황이라고요. 대체 왜 그런 걸 말도 하지 않고 숨기고 살았냐? 혼자 안고 괴로워했냐고 하니까 저한테 미안해서 그랬다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버지 뵐 낯도 없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어떻게 모질게 대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부모님 가슴에 대목만 받는 못난 자식이라 죄송해요. 제사상을 그렇게 앞에 놔두고 펑펑 우는 아들을 끌어안고 이를 갈았습니다. 전 엄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아들 눈에선 눈물 나게 했다면 그 사람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해줄 각오로 덤벼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상 앞에서 남편에게 약속했어요. 그때는 내가 약해 빠져서 아들을 지킬 수 없었지만 이제 시어머니 손에 아들 뺏기는 그런 등신 같은 여자는 없다고요. 당신이 그때 줬던 위자료 값은 이걸로 퉁치는 거니까 잘 지켜보라고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제 아주 오래전 직장이자 며느리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였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를 만나려고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연구실 전화기 선까지 뽑아놓은 건지 제 전화만 귀신같이 피하는 건지 전화를 영 받지 않아 만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 연구실로 바로 찾아갔냐고요.
아니요. 총장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총장님, 제가 여기 연구교수 하나 만나러 왔는데 영 연락이 안 돼서요. 총장님이 전화해서 불러주실 수 있겠어요? 총장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대체 어떤 연구 교수길래 이렇게 직접 만나러 오셨냐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며느리의 명함을 건넸고 총장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자마자 2초도 안 되어 전화를 받는 모습에 다시 한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총장실에 노크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저에게 전화로 악을 쓰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 가고 고분고분한 모습으로 총장실 안으로 들어오던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이 왜 여기? 어머님? 무슨 소리야? 이쪽은 우리 대학교 발전 후원 회장님이신데 설마 두 분 고부 관계이신 거예요? 회장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며느님이 학교에 계셨으면 말씀을 해주시지.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을 텐데. 어머, 총장님, 제 며느리가 이 학교에 있었으면 진작에 이야기를 했겠죠. 저 교수가 뭔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 며느리가 아니라 전 며느리가 될 사람이거든요. 제가 곧 아들이랑 이혼을 시킬 예정이라서요. 그제서야 제 정체를 알게 된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혹스러운 얼굴로 저와 총장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전 쉬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직도 돈만 받고 이런 급 떨어지고 검증 안 된 사람들 연구 교수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 대학교 발전 후원 회장으로서 이렇게 후퇴하는 꼴 두고 못 봅니다. 이런 식이면 이번에 약정하기로 한 발전기금 5억 원은 취소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지켜볼게요. 아이고,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절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연구 실적도 낮고 횡령 민원도 들어온 잠이어서 연구과장선에서 정리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저 그 발전기금 약정 없으면 큰일 납니다. 뭐 잘했다고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 당장 회장님께 사과드리지 않고. 자기가 돈으로 산 지위가 돈으로 떨어져 나갈 상황이 처하니 그제서야 며느리가 덜덜 떨면서 제 팔을 붙잡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저 악어의 눈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사과를 할 줄 아는 입이었다면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사과를 했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제가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될 상대라는 걸 알고 나서 자기가 약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사과를 하는 모습이 그저 뻔뻔하고 가증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야? 네 입으로 말했잖니. 다 망해가는 집구석, 쫄딱 망한 집구석, 별 볼 일도 없는 집구석인데 거기 있는 내가 네 어머님이나 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그런 집구석 명령 듣게 된 기분이 어떠니? 어제까지만 해도 쫄딱 망한 집구석에 뭐 먹을 거 없나 기웃거리로 들어온 이혼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네 목줄을 쥐고 있는 대학교 발전 후원 회장에 땡땡땡 기업 이사라고 하니까 이제야 내가 좀 어머니로 보이는 거니? 기가 막혀서. 총장님, 사람 잘못 뽑으셔도 한참 잘못 뽑으셨어요.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꿰뚫어 보지도 못하는 애가 무슨 제대로 된 연구를 하겠다고. 이걸 연구 교수로 뽑아놓고
대학원생들 월급까지 뒤로 받아먹고 있는 것 하나 못 알아차리고 그러고 계셨어요. 그러니 제가 후원 회장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있겠냐고요. 아무리 전 며느리라는 정이 있다고 해도 잘라낼 싹은 잘라내야 하지 않겠어요? 제 팔을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하다 결국 무릎을 꿇은 며느리를 실컷 비웃어주고 저는 총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을 아들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엄마와 아들이 아닌 동업자로서 이 위기를 다시 한번 헤쳐나가보자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던 며느리는 매일같이 장문의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해서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총장님을 통해 전달받은 이야기지만 횡령 문제로 연구 교수직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소송에서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도록 이혼 선배로서 아들을 물심양면 돕고 있는 중입니다. 전 남편의 회사는 지켜낼 수 없었지만 누구보다 든든한 동업자인 서방님과 아들이 있으니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들과 새로운 회사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준비하면서 떨어져 있던 세월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과 이야기들을 숙제처럼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관계도 숙제처럼 차근히 하다 보면 언젠가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겠죠. 아직도 여태까지 당신 자식을 행복하게 키워왔습니까? 란 질문에 속 시원하게 네라고 대답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당신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겠습니까? 란 질문에는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만 같네요. 행복한 자식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식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를 수긍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나이를 먹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있는 늦깎이 부모이지만 늦게 배운 만큼 더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많은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다시 화려한 솔로가 된 40대 여자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줄은 몰랐는데 산전수전 다 겪고 이혼까지 하고 나니 이제 더 이상 결혼이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통쾌하게 복수하고 끝냈으니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39살 때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 남편은 59살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결혼을 일찍 해서 애를 이르게 가졌다면 저만한 딸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결혼을 했지만 사랑을 가지고 결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한다면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지만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그렇게 예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쁘지 않은 정도도 아니고 솔직히 못난 편에 가까웠으며 몸도 뚱뚱했죠. 그래서 남자를 만나려고 해도 지금 남편같이 속된 말로 조건이 그리 좋지 않은 남자만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그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어요. 집안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무척 심했거든요. 왜 그렇게 저를 결혼 못 시켜서 안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부모님도 옛날 분이신 만큼 관연한 딸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남편 역시 부모님이 아시는 분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연히 좋지는 않았죠. 애초에 결혼 생각도 크게 없었는데 잘해보라고 주선받은 사람이 저랑 20살이나 차이가 났으니까요.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20살 차이나 나는 사람이라니. 그래도 어차피 제 의지로
결혼을 안 할 수는 없는 만큼 일단 만나보고 판단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의무적인 데이트를 몇 번 거쳤습니다. 남편도 첫 만남에 저를 그리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만나면 만날수록 제게 어느 정도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전 조건도 맞고 자상함도 갖춘 사람이니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느 정도 맞춰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는 곧바로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뵙고 그 다음엔 제가 남편의 부모님을, 이후에는 양쪽 가족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남편이 왔을 땐 양파를 걷어붙이고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손수 차려서 대접했고 남편도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서 정성스러운 선물 세트를 하나 챙겨왔습니다. 음식을 먹는 내내 그럭저럭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물 흘러가는 듯한 대화가 오갔고 그렇게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한 자리는 별다른 일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허나 제가 남편 내 부모님에게 인사를 간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일남이녀 중 둘째였습니다. 위로 누나 하나, 그리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누이라는 존재가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집살이를 할 때 시누이가 어떤 존재인지는 굳이 결혼을 안 해봤어도 워낙 주변에서 주워듣는 게 많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그렇게 탐탁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밥을 먹는 동안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무언가를 수군거리고 킥킥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역시 절썩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식구가 되었으니 잘해보자는 말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다행히 양쪽 부모님이 다 같이 만났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시누이나 시부모님 모두 제가 혼자 인사를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점잖게 굴었고 그 덕분에 아무 일 없이 양가 상견례가 끝나고 저랑 남편은 무사히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집에서 부모님 눈칫밥 먹다가 쫓겨날지라도 남편이랑 결혼해서는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는 결혼을 했으니 이제 좀 부모님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좀 부모님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뒤 신혼여행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를 잠시 다녀왔고 그 후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공평하게 시댁과 친정의 중간쯤에 새로 잡았어요. 둘 다 차로 20분 거리면 갈 정도로 가까워서 그 부분이 걸리긴 했지만 사실 명절 아니면 친정이든 시댁이든 그렇게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은 명절 때만 종종 연락하고 굳이 불편하게 자주 안 찾아와도 된다고 하셨고 자연스레 시댁 식구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메신저의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시댁 식구는 전부 단톡방에 초대가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조금 신기했던 건 시누이의 남편들은 초대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톡방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둘, 그리고 제가 있었던 거죠. 시부모님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 만든 카톡방이라 하셨고 저 역시 가족끼리 화합하자는 좋은 의미에서 만든 카톡방이니 처음엔 그 방의 존재 자체가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부모님이 메신저를 이용해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번 주말에 장 봐서 갈비찜 해두고 가거라. 김장 담글 건데 너도 와서 도우려무나. 게다가 시부모님만 이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들도 틈만 나면 가끔씩 제게 무리한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장을 봤는데 너무 무거우니 들어달라거나
자신이 요가를 가는 동안 대신 아이들 밥을 좀 해줄 수 있겠냐는 요구들이었는데 이런 부탁들의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나중엔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부탁을 거절하면 왜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지 꼬치꼬치 이유를 캐물어 저를 곤란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어느 순간부턴 그냥 시댁 식구들의 온갖 심부름과 요구들을 하나하나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당시 번역하는 일로 재택근무를 하며 돈벌이를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시누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장을 봤는데 손을 다쳐서 짐을 들지 못한다며 와서 좀 들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택시를 부르거나 남편을 불러도 되는데 굳이 저를 부르는 속셈이 빤히 보여 가고 싶진 않았지만 시누이는 손이 크게 다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금방이라도 큰일이 날 것처럼 굴었어요. 가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입을 것 같았죠. 저는 급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만 마무리하곤 시누이가 있는 장소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눈짓으로 시누이의 손을 먼저 살피었어요. 그런데 시누이의 손은 전화로 설명했던 거와 달리 종이에 살짝 긁힌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상처로 나를 불러 심부름을 시키다니. 심지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에게도 못할 짓인데. 순간 열이 솟구쳤지만 황당하게도 시누이는 절 보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화를 내더군요. 비가 와 오들오들 떨면서 한참을 기다렸다면서요. 저는 일을 마무리 짓느라 그랬다고 설명했지만 그 설명마저 듣지도 않으시고 짐을 휙 던지다시피 저에게 주었습니다. 기분이 무척 나빴지만 늦은 건 사실이니 저는 바보같이 화를 내지 못하고 고분고분 짐을 받았습니다. 시누이는 자기 집으로 가는 내내 제가 늦게 왔다는 걸 꾸짖었고 도착했을 땐 손을 다쳤으니 음식을 하지 못한다며 저녁 준비까지 시켰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저 아직 업무 시간이 끝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어머님께 부탁드리거나 할 순 없을까요? 뭐라고? 우리 얼른 엄마 시키란 말이야? 아니,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겠지. 그냥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 해. 전 일을 마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시누이는 제가 하기 싫어 안 한다고 하며 몰아세웠고 전 그런 시누이의 말에 당황해 대항하지 못하고 어버버하다 미련하게도 또 저녁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땐 시누이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으니 감히 대들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업무는 이미 산더미처럼 밀려 있었고 제가 해야 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밀려 있었습니다. 전 그날 이건 아니다 싶어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죄송하지만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있어서 앞으로는 심부름은 못할 것 같아요. 오늘도 자리를 오래 비워 조금 곤란했어요. 나중에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뭐라고? 시누인 단번에 제 말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더니 갑자기 끊는단 말도 없이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문자로 오늘 만든 반찬들에 대한 평을 하며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시누이들 중 특히 더 가혹하게 굴었던 건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등산과 요가를 좋아하는 터라 자주 밖으로 돌아다니곤 했는데 그때마다 집에 혼자 있는 강아지가 걱정이 된다며 제게 강아지 뽀삐에 밥 주는 일을 맡기곤 했어요. 처음에야 밥 주는 일이었지 그 다음은 산책, 씻기게 등등 마치 이건 거의 강아지 보모나 다름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제 일은 팽개쳐놓고 강아지 보모 일을 하고 있으려니 정말이지 속에 타들어가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시누이는 이런 곤란한 부탁을 해놓고도 집으로 돌아와선 제게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1,000원도 안 되는 간식거리를 안기며 이걸로 퉁을 치려 했어요.
정말 지금껏 주변에서 시누이에 대한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어왔건만 제가 경험한 시누이들의 이야기만 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심부름으로 제가 자리를 비운 일이 많아지자 회사에선 절 더 이상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당연히 예상했어야 할 일이었지만 한마디로 해고를 통보를 받은 거였죠. 여기까지만 했으면 좀 좋았을까요? 제가 빠르게 답을 안 보면 왜 이렇게 답을 빨리빨리 안 봐요? 그렇게 게으르니 살이 찌지 하면서 인신공격에 온갖 타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후엔 시누이들은 자기들끼리 막 웃었죠. 시부모님도 시누이들처럼 웃으며 그러니 살 좀 빼거라 라며 저에게 한두 마디씩 더 얹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은 그런 말을 한 번씩 내뱉곤 장난이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사실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도가 지나친 말들이 많았고 그런 카톡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그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남편뿐이었지만 그렇다고 남편도 제 편은 아니었죠. 남편은 시부모님이나 시누이처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불필요한 메시지는 안 보내는 성격이었으니 그저 이 상황을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비단 메신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명절이 아니면 굳이 가족끼리 다 같이 무언가 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네는 다르더군요. 명절이 아니더라도 주말에 시간이 되면 다 같이 외식을 가거나 모임을 갖는 일이 잦았습니다. 시누이들도 시댁 근처에 살고 있어서 모이기가 편한 모양이더라고요. 허나 전 실으나 아프나 며느리라는 이유로 반강제적으로 그 외식이나 가족 행사에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참석하면 대우라도 잘해줘야 하는데 본인들이 데려와 놓고 메신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관리를 안 해서 어떻게 해. 젊은 사람이 말이야. 옷을 잘 입고 나오지. 그 옷은 너무 시장옷 같잖아. 하는 말들로 온갖 구박을 하더군요. 제가 어느 날은 참지 못해 조금 굳은 목소리로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나갔더니 어머, 무서워서 농담도 못하겠어. 마음을 굳게 써야지. 장난친 건데 그렇게 진심으로 나오면 어떡해? 우리가 민망하네. 하며 오히려 저를 좀스러운 사람 취급하며 타박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시부모님은 그런 시누이를 혼내는 게 아니고 운동을 권하시더라고요. 얘야, 요즘 내가 다니는 동호회가 있는데 너도 거기서 몸을 움직이던지 아니면 요즘 애들이 하는 요가인지 뭔지 그런 거라도 좀 해라. 그거 돈 몇 푼 한다고 아끼니? 아휴,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 시누이와 시부모님의 그런 행동을 만나서 헤어지는 순간까지 참아줘야 하니 어느 날부턴 시댁에 간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급하게 모임이 잡혀 허둥지둥 집에서 걸치는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런 절 보자마자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니 슬리퍼 짝짝이로 신고 온 것도 모른 거야? 무슨 정신으로 다니는 거야 도대체? 그보다 옷 좀 봐봐 언니. 저런 옷은 도대체 어디서 파는 거야? 창피한 것도 모르나 보네 쟤는. 우리가 옷이라도 좀 줘야 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짝짝이 슬리퍼와 시장에서 산 너덜거리는 옷이 보이면서 저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해고당한 후 남편의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주기 위해 나름대로 신경을 쓴 건데 나도 예쁜 옷을 입고 싶지만 형편이 부족하다 보니 입지 못하게 된 것뿐인데 이런 상처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억울한 마음마저 생기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거기에 한층 더 보태시더군요. 아가야, 너 그렇게 살 안 빼고 안 꾸미고 다니면 우리 철영이랑 비슷하게 보인단다. 네 부모님이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알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니? 그리고 어른들이 있는 모임 나올 땐 그러고 나오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좀 예의를 좀 갖춰라. 예정에도 없는 모임을 잡아놓으시곤 저를 버릇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제 부모님까지 걸고 넘어지시니 사람이 참는 것도 서서히 한계가 오더라고요. 비록 어지간해서는 내내 하며 별다른 말을 안 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원래부터 성질이 없던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시누이들이 메신저에서 여느 날처럼 저보고 뚱뚱하다면서 면박을 주길래 공유하던 메신저 카톡방을 나가버린 거였지요. 제가 행동으로 옮기는 걸 보여줬으면 이제 적당히 하고 선을 지킬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뒤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카톡방을 나가고 5분도 안 돼서 절 다시 초대하더니 온갖 욕을 하더라고요. 차마 여기다 쓰기도 힘들 정도로 욕이 심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저는 살면서 누군가한테 그런 욕설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너무 충격이 심했습니다. 그것도 설마 시댁한테 그런 욕설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더군다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어라 말도 못하고 다시 카톡방을 나갔습니다. 허나 큰 시누이는 다시 저를 초대하더니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그 순간 커다란 모욕을 당한 기분에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서럽고 두려웠고 정말 시누이들이 괴물같이 느껴졌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시누이들에게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적당히 해야지. 그게 사람 골리는 것밖에 더 돼? 나도 집사람이 징징거리니까 피곤하다고. 허나 시누이들은 제가 남편에게 일러 바친 게 괘씸하다고 생각한 건지 이 일로 앙심이라도 품었는지 가족 행사로 만나는 날이 있을 때 면전에다 대고 뭐라고 하거나 혹은 안 들리게 말하는 척 하면서 다 들리게 제 욕을 했습니다. 쟤는 참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뻔뻔히 고개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언니. 저번에 신부를 시킨 것도 안 하더라니까. 우리가 너무 잘 대해줬어. 그 자리는 가시방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앉아있기 너무 괴로워서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시누이들은 그날 내내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저를 괴롭혔고 제게 이 심부름 저 심부름을 시키면서 한여대하듯 부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옆에서 이걸 다 보고서도 방관하고 계셨고요. 카톡방을 나간 용기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던 저도 시댁 식구들의 얼굴 앞에서 차마 그러지 못했죠. 남편한테 진지하게 이야기 안 해봤냐고요? 처음 단톡방을 나가 그 소치를 당한 날 바로 남편한테 엉엉 울며 제 진심을 토로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내가 이 집 며느리가 됐어도 이런 식으로 나를 욕하면서 계속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다고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어른들이라 생각하면서 참고 참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남편은 누나랑 동생이 네가 편해서 그래. 오히려 가족이니까 이런 말도 주고받는 거지. 라는 얼토당도 않는 말로 제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더 말하려면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역정을 부리니 뭐라고 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 집안에서 저는 철저히 외톨이라는 걸요. 제 편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그냥 남편이랑 아내라는 허울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유대관계를 쌓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든 뭘 하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살기로 했죠. 또 제일 중요한 시댁 문제는 제 식대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거였죠. 저는 남편이 시댁에 가자고 해도 절대 안 간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버렸고 메신저로 무슨 말이 오든 간에 보지 않고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제가 시댁에 안 간다 하니 놀라서 왜 그러냐며 소리도 치고 억지로 절 끌고 가려 하기도 했지만 전 꿋꿋이 버텼습니다. 이런 말하긴 좀 그래도 제가 풍채도 풍채고
남편은 나이도 있는데다가 왜소한 체격이라 힘으론 저를 끌고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불평 섞인 말을 중얼거리면서 시댁에 가는 순간이 전 제일 행복했어요. 적어도 남편이 시댁에 가 있는 몇 시간은 저만의 시간이었고 그곳에 가서 더 이상 험악한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조금 힘들었던 점은 남편이 혼자 시댁에 다녀오고 난 뒤에 늘 저에게 이제 적당히 하고 어머니 아버지 좀 챙겨라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말들이 듣기 힘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도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할 줄 알고 그러면 어머니랑 아버님 그리고 시누이들도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막말하는 건 그만두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당신은 장난으로 그러는 것도 고지곳대로 들어? 농담하는 거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당신 그러는 것도 병이야. 신경증이라고. 우리 가족이 당신 편하게 대해주려고 일부러 그런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날 편하게 해주려고 나한테 뚱뚱하다느니 옷 잘 차려입으란 말들을 한다고요? 그건 그냥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매사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당신을 불편해하는 거야. 정말 황당했죠. 남편이 딱 그쪽 편이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매일 얼굴 보고 살 부비고 밥 차려주는 아내의 편이 아니라요. 남편에게 배신감 반, 실망 반, 감정이 들어 저는 그냥 단호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난 절대 시댁 갈 일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 시누이들랑도 연락 안 해요. 저한테 이제 시댁은 없어요. 당신도 그거 알아두고 저한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마세요. 저한테 어떤 짓을 해도 안 먹히니까요. 그 뒤로도 남편은 저를 어르려고도 하고 가끔은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제가 요지부동이니 결국 포기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냉전 시기를 보내던 중에 저한테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평소 부업을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주식을 사고는 했는데 샀던 주식이 대박이 나서 엄청 큰 돈을 손에 넣게 된 겁니다. 거의 복권 당첨금과 맞먹을 정도였기에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사실 주식 부분에서도 재미있는 일화가 많지만 주제와는 다르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평소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온 편은 아니기에 졸지에 그렇게 큰 돈이 생기니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은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정리되고 나니 우선 집부터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월세이기도 했고 사실 그 당시에는 남편과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따로 살려면 저도 제 몸 뉘을 집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가격이 꽤 나가는 으리으리한 전원주택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댁한테는 비밀로 하고 친정에만 미리 말해두었죠. 괜히 사기 전에 큰돈이 생겼다고 말한다면 탐욕을 드러낼 것 같아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전원주택을 산 후엔 제가 몰고 다닐 고급 외제차도 한 대 뽑았고 남은 돈으로는 주식을 사고 친정에 넉넉히 돈을 붙이고 제 생활비를 저축해두었지요. 그렇게 나중에 혼자 살 때를 대비해두고 나서야 저는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 집 샀어요. 라고. 남편은 처음에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새로 뽑은 차를 타고서 직접 전원주택까지 데려다주고 나서야 제 주식이 대박났다는 소식을 믿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 이게 다 얼마야? 대체 언제 이런 돈을 벌게 된 거야? 엄마가 예전에 저 어렸을 적 점을 봤었는데 재물복이 나중에 터진다더니 이거였나 봐요. 싸게 산 주식이 잘 됐어요. 우리 이제 이사 가요. 언젠가는 이혼을 할 가능성도 있었건만 당장 이혼할 건 아니었고 그간 살았던 정도 있었던 터라 일단은 남편도 새 집에서 함께 사는 거로 생각하고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새 집은 시댁과는 거리가 꽤 있어서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거리가 생기니 정말 시댁이랑은 완전 연을 끄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기엔 그간 당했던 수모와 모욕들을 되돌려주지 못하고 끝나는 것 같아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억울하더군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 남편한테 시댁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라고 시켰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갔으니 집들이 겸 초대한다고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시댁 식구들은 약속한 시간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 이사를 갔다고 하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허나 전원주택을 보더니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을 보며 이번에 주식이 좀 잘 돼서 그냥 목 좋은데 괜찮은 주택이 있길래 바로 샀어요. 근데 더 큰 데를 살 걸 그랬나 봐요. 이것저것 가구 넣고 하니 그렇게 안 넘네요. 하면서 일부러 어스레를 떨었어요. 시부모님이랑 시누이 전부 눈을 못 떼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시누이들은 유독 저를 부러워하는 낌새를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한테 벌써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살 빼라, 못생겼다, 욕할 양반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대체 어찌 이런 복이 들어왔냐며 제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주식을 샀는지, 주식을 누구한테 배운 건지 등등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땐 저를 무시하고 천대하게 바빴던 사람들이 제가 잘 되자 감쪽같이 행동을 바꾸는 그 모습에 저는 정이 더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선 집안에도 안 들여놓고 찬물 한 잔씩만 쥐어준 다음에 바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대로 된 복수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거한 출장 뷔페를 함께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제가 얼굴도 못생기고 살도 쪘긴 해요. 근데 얼굴 몸뚱이 전부 볼품없는데 돈도 없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못생기고 뚱뚱하지만 돈 많은 게 낫지 않나요? 설사 얼굴이랑 몸매가 괜찮다고 해도 그거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요. 아휴, 저는 그래 못생기고 돈 많으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아니, 돈 많은 게 최고야. 안 그럼. 그리고 네가 왜 못생겼니?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살도 빠진 것 같고 이목구비도 또렷해졌는데? 맞아요. 무슨 피부과라도 다니는 거야? 피부가 반질반질한 게 꼭 달걀 같네. 아니, 나도 네가 다니는 병원 좀 같이 다니고 싶다. 성격도 좋은 애가 겉모습까지 예쁘니 이거 부러워서 살겠니? 시누이들의 태도 전환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빨랐습니다. 그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외모 칭찬, 성격 칭찬을 하며 제게 붙어선 언제 우리끼리 또 만나자고 약속 날짜를 잡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런 말들을 하는 시누이들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을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께서 예상치 못한 말을 하시더군요. 아가야, 남은 돈은 그럼 얼마나 되는 거니? 우리 철영이가 그러는데 너가 친정에도 돈을 꽤 많이 보내고 고급 차도 뽑고 했다며.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으면 돈이 꽤 남은 거 아니니? 다른 게 아니고 실은 내가 요즘 투자하고 싶은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이 지금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나왔지만 곧 엄청나게 오를 땅이거든. 나나 이 양반이나 형편이 좋지 않으니 보고만 있지만 네가 좀 도움을 주면 어떨까 싶네. 물론 땅값이 오르고 잘 되면 내가 꼭 돈을 갚으마. 땅이요?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말을 믿고 땅들을 사곤 했지만 늘 사기를 당하거나 값이 오르지 않아 모아놓은 돈을 잃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기가 사고 싶은 땅이 있다며 욕심을 드러내시더니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옆에 있던 시아버지마저 합세해선 제가 참 참한 며느리라니 네가 도와줄 줄 알았다느니 하는 말들로 저를 더 수세에 몰아가시더군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시누이들은 시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자기네 집 빚 얘기를 슬슬 꺼내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요즘 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업으로 빚진 거 갚는다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허덕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 그이가 이번에 차린 가게가 또 잘 안 되네. 매출도 적자고 월세도 밀리고 직원들은 월급 달라 아우성이고 남편은 맨날 대책 없이 집에서 술만 먹고 있고 정말 이러다 내 명예 못 살겠다. 은행엔 더 돈을 빌릴 수도 없는데 일을 어쩌면 좋을지. 언니 정말 힘들겠다. 나도 언니를 도와주고 싶은데 언니가 알다시피 내 사정도 좋지가 않아. 월급쟁이라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도 언니 아직 포기하지 마.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시누이들은 서로의 힘든 점을 제 앞에서 이야기하며 다독이고 가관이었습니다. 나중에 눈물까지 흘리려 하더군요. 대놓고 제게 도와달라는 말과 행동들이었고 속 보이는 거짓 연기였죠. 아양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할지는 상상도 못했기에 정말 저들의 철판이 얼마나 두꺼운지 가늠도 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그간 당했던 일이 떠오르면서 열이 났습니다. 메신저로 욕을 하고 저를 무시하고 한여 취급하면서 온갖 심부름을 시켜댔던 것들이요. 제가 왜 이런 가짜는 사람들에게 그간 바보처럼 을처럼 당하고만 있었는지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의 말을 귓등으로 들으며 상에 있던 과일을 하나하나 치웠고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곤 상이 깨끗해졌을 무렵 전부터 해야 했어야 할 말을 당당히 내뱉었지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 아버님께 돈 드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저는 형님들과 피부과 다니면서 어릴 생각이 없네요. 실망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그렇고 형님들도 제게 그런 부탁들을 하시기엔 염치가 없으시지 않나요? 그간 저에게 모욕을 주었던 것만 생각하면 저는 아직 자다가도 열불이 날 것 같은데 다 잊으셨나 봐요. 하기야 상처를 준 사람은 잊어도 받은 사람은 못 잊는다 하죠. 그간 저한테 하셨던 말과 행동들 모두 정중하게 사과해주세요. 사과하실 생각이 없다면 이제 밥도 먹었고 차도 한 잔씩 하신 것 같은데 다들 돌아가 주세요. 고질고질하게 여기서 제게 매달리지 마시고요. 제 말에 시부모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시누이들도 아무 말 못했지만 화가 나는지 주먹은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누르면 꼼짝도 못할 사람들이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막말을 했는지. 그런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남편이 나서더니 제게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당신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 못해? 아무리 돈이 생겨도 그렇지 지금 과거의 일을 이런 식으로 복수라도 해서 갚겠다는 거야? 정말 유치하고 뻔뻔스럽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 사람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시누이들은 남편이 나서자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야 성격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사과는 무슨 사과? 우리가 너한테 뭔 짓을 했다고 사과까지 하니? 제발 피해자의 척 좀 그만해라. 지겹다 지겨워. 없는 형편에 우리 집에 왔으면 며느리로서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고 시누이 잘못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 연락도 받지 않고 연 끊어버린 애가 어디서 누구한테 사과를 하라 말아야. 내가 처음부터 널 잘못 가르쳤다. 초장에 길을 확 잡았어야 했는데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막대 먹은 애가 되었네. 야, 너나 당장 우리한테 머리 조아리고 사과해. 시누이들은 자기들이 남을 까는 건 괜찮아도 자기들이 까이는 건 못 참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몇 마디를 더 붙이니 시누이들은 길길이 날뛰며 성질을 냈습니다. 시부모님도 거기에 가세하셨죠. 네가 뭐 때문에 이리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너부터 죄송하다고 할 일이다. 우리가 너한테 몇 가지 장난친 거로 그러는 것 같은데 솔직히 네 겉모습이 볼품없는 건 너도 잘 알지 않니? 네가 꾸미지도 않고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괜한 욕을 먹을 것 같아 걱정돼서 우리가 대신 말해준 거다. 그걸 고마운지 모르고 우리에게 이를 화를 내니 참 당황스럽구나.
정말 더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절 배려해서 제게 온갖 상처되는 말을 했다는 어머님의 그 뻔뻔스런 합리화가 대단하게 마저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참아지지가 않았습니다. 할 말을 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저한테 심부름 시키고 하녀처럼 대하신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전 어머니 집에 오가면서 김치 담그고 반찬 해놓느라 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했는데요. 형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부러 힘들고 귀찮은 일 저한테 시켜서 편하게 사시려 했잖아요. 형님 말처럼 제가 고분고분하게 다 들어주고 해주니 더 시켜대고 부려먹으신 거잖아요. 제가 정말 바보인 줄 아시나요? 그리고 장난이요? 절 위한 말이었다고요? 그럼 가짜는 말에 제가 속아 넘어갈 것 같나요? 사람이 사람에게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하셨으면 이제라도 와서 사과를 할 일이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시나요? 구경 다 했으면 이제 제 집에서 나가세요. 제 집에 오는 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테니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시고요. 돈 없다는 핑계로 은근슬쩍 빌붙을 생각은 더더욱 하지도 마시고요. 제가 간격하게 나서자 신우이도 시부모님들도 한마디 하지 못했고 제가 미리 불러놓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힘없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리도 통쾌할 수가 없었지요. 물론 어떤 면에서 도가 지나쳤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당했던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니까요. 그렇게 복수의 집들이를 마쳤지만 신우이들은 또 제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섞인 문자를 보내더군요. 전 그 문자들을 모조리 깔끔하게 무시했고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계속 용돈 받아 쓰고 싶으면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그 뒤 어떻게 되었냐고요? 맨 처음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혼자 사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저 때문에 좋은 집에 살기도 하고 용돈도 탔으니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점점 자존심이 상하는지 아무 이유 없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자기 식구들을 챙기지 않는다고 여전히 성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전 2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댁이 나한테 모욕 준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헤어져 주는 거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양심은 있는지 별다른 요구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한번 결혼한 이상 평생 남편이랑 살 줄 알았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로 부당한 취급과 대우에서 벗어나 완전히 혼자가 되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처음엔 적응이 되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늘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이상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쉬움이라던가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즐기는 삶이 너무 좋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돈을 굴리고 살을 빼기 위해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또 작은 화단도 가꾸면서 꽃도 심고 재밌어 보이는 책이 있으면 사서 독서도 해보고요. 이전에는 이런 걸 굳이 왜 하지? 싶어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지만 자꾸 하다 보니 이런 취미 활동이 한층 제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저란 사람도 성숙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되어 보니 저 스스로가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더군요. 아직 살 집은 있지만 운동을 하면서 노력하는 나, 독서도 하고 화단을 가꾸는 등 취미 생활을 찾으면서 좀 더 알찬 생활을 보내는 나. 이렇게 살다 보니 있는 그대로의 저를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결혼 생활에서 못 벗어났다면 평생 이런 기분은 느껴보지 못했겠죠. 그 삶은 산지옥과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사들인 주식이 대박나 형편이 나아진 일 역시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로 여기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하고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일정 부분은 공감이 갈 만큼 좀 힘든 편에 속하는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자에 속하신다면 앞으로도 평생 그대로 쭉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후자에 속하신다면 부디 저와는 다르게 부부관계가 잘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처럼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와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는 날이 오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